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좀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말 중엔 네. 윤석열 피의자가요. 네. 내란 직전에 와이프도 모른다, 알면 혼낼 것, 뭐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였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12.3 내란이 예. 일어나고 나서 그 뒤에 김건희 여사가 이 사실을 알았느냐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이제 호사가들이 예.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뭐 정무적 판단을 뭐 굳이 비교하자면 예. 오히려 이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피의자보다도 김건희 여사가 더 나은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이거 상의한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관련된 내용이 오늘 보도가 된 겁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도 계엄 관련된 계획을 알지 못했다라고 국무위원들한테 직접 얘기를 했다는 네. 겁니다. 오늘 나온 보도들이 대부분 국무위원들의 경찰 수사 받았던 내용들에 네.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3일 밤 9시쯤에 대통령실에 먼저 도착한 게 이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들 몇몇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있었고, 그런데 그 장관들한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비상계획 선포 계획은 이거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예. 비서실장도 모르고 수석도 모른다. 와이프가 굉장히 화를 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아마 이건 이제 복수의 국무위원들이 이야기를 좀 전하는 것 아니냐 싶은데요. 그때 또 추가로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순간적인 어떤 마음을 먹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당위성을 이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이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거니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예. 관련된 수석급들의 인사들, 뭐 정무수석이나 법률수석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 내용을 몰랐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회의 직전에 네. 알게 됐다는 건데. 국무위원들한테 지금이 어느 때인데 비상계엄이냐라고 하면서 반대의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 그래서 정진석 실장하고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따로 만나서 만류를 했지만 예. 비상계엄 선포 강행하는 거를 막지는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윤석열 피의자가 이제 그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소수의 군사령관들하고 비밀리에 이 친위 쿠데타 성격의 계엄령을 기획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정황을 좀 짐작해 볼 수 네. 있는 수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물론 뭐 이거 외에도 국무위원들이 그러면 이제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느냐 이건 이제 추가로 또 그렇습니다.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하긴 수사 합니다. 대상이죠. 그 모든 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몇 번 전달드렸다시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몇몇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계엄 문건을 받아서 그 이제 시행한 정황들도 네. 뭐 대표적으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단전 단수 언론들에 대해서 이제 단전 단수를 해라라는 지시를 소방청장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도 검증이 필요하고 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각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수사 대상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은요. 네. 전부 그 절차, 그러니까 비상계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듯이 네. 자신들은 전혀 몰랐고 반대했고 뭐 이런 방향의 진술을 일관되게 했습니다. 문제는 자기의 법적 책임을 피해 나가기 위한 것인지 뭐 앞으로 수사 결과를 잘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들도 분명히 수사 대상이고요. 아까도 네. 말씀하셨지만 네. 책임이 어디까지고 자기만 빠져나가려는 것인지 분명한 건데 비상계엄 자체의 어떤 절차에 상당한 하자가 있었다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직후에 국회에 출석을 했었던 국무위원들도 공통적으로 했었던 얘기가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 자체가 제대로 열렸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얘기였는데 오늘도 이제 경찰 수사 내용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는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었던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예. 수사기관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피고인 혹은 뭐 피청구인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당시 야당이 워낙에 이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회방을 놓고 있었기 예. 때문에 그건 이제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예. 그 중요한 근거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만 국무위원들에 대한 어떤 탄핵 추진이라든지
뭐 혹은 그 예산안 관련해 가지고 예. 일방적으로 감액을 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제부총리인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야당의 예산안 단독 통과는 전시 또는 준전시 상황으로 볼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취지의 진술한 걸로 경찰에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애초에 우리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예. 전시 또는 그렇습니다. 이 전시에 예. 준하는 비상사태 이렇게 이제 꼽혀 있기 때문에 예. 구체적으로 굉장히 좀 항목들이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 항목을 넘어서는 별도의 해석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예산안과 관련해서 주무부처 장관인 경제부총리가 수사기관에 가서 예. 그 당시 상황, 그러니까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상황이 전시나 준전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예. 증언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나 혹은 이제 변호인단에서 했었던 얘기를 정면으로 좀 뒤집는 네. 그런 발언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경제부총리가 그런 증언을 했든 안 했든 그거는 이제 별도로 좀 따져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사안이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야당이나 혹은 여당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었던 이력은 우리가 이제 87년 헌법이 다시 시작된 이후로 그 뒤에도 이제 수없이 많은 반복적인 일들이 있었고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예산안 날치기 통과라는 것들이 이제 언론 지면을 장식하던 사안들이 90년대, 2000년대에 굉장히 좀 많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안을 막고자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을 해서 예산안을 자동 상정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그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도 제 기간에 예산안이 통과시키지 못했던 일들은 워낙 많았고 예. 또 이제 여당 단독이나 혹은 야당 단독, 야권 단독으로 이제 통과시켰던 일이 또 없었지는 않았기 예. 때문에 그 일 자체가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다라고 물론이죠. 보기는 좀 예. 어렵다. 그거는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자신의 어떤 형법상 죄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대했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네. 내란 상황에 대해서 계엄 상황에서 어느 정도 동조했는지 이건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했다. 그리고 당시 열렸다고 피청구인 쪽에서 주장하는 국무회의는 정식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라는 예. 주장도 역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국무회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건데요. 국무회의의 시작과 끝이 없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없었다는 얘기는 국무회의가 개의하지 않았고 예. 개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마무리되지도 않았다. 예. 그러면 의결이 되지 않았다. 혹은 심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라는 예.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상세한 그 경찰 진술 내용이 확보가 됐는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오후 9시쯤에 이제 미리 모였는데 오후 8시 40분쯤이거든요. 예. 오후 8시 40분쯤에 대통령실에 이상민 전 장관이 도착을 해봤더니 한덕수 총리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그리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모여 있었고 당시에 이 계엄 의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22시에 그러니까 밤 10시에 KBS 생방송으로 예. 발표한다. 이미 다 불러놨다. 불러놨다라는 얘기는 이제 생방송을 위한 준비가 다 예. 끝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일부 장관들이 이제 반대 의사를 밝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10시에 KBS 생방송이 이미 잡혀 있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다. 예. 강행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의 생각이 워낙 뚜렷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상민 전 장관 입장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국무위원들이 더 많이 모이면 지금 모인 4-5명 정도가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말했던 내용을 재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오후 9시 10분에서 15분쯤까지 국무위원들한테 계속해서 전화를 돌렸다. 그래서 예. 빨리 지금 대통령실로 모여달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는 거고요. 오후 10시가 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접견실에 나와서 국무위원들 다 왔느냐라고 물어봤고 다 도착하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22시에 브리핑 룸에 내려가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22시 생방송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22시 생방송이라는 거는 비상계엄 선포문에 적시가 되어 있는 계엄 일시
12월 3일 22시에 공표와 맞물리는 지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제대로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건너뛰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와 좀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시 KBS 생중계 언급 같은 경우는 예.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이 문제 제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KBS 내부에서 애초에 관련 내용을 공유를 받고 네. 계엄과 관련된 생방송을 미리 준비했다. 네. 그러니까 계엄 방송 준비를 사전에 언지를 받았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인데 지난 3일 밤에 12월 3일 밤이죠. 비상계엄 선포 전에 당시 박민 사장과 최재현 보도국장이 성명불상의 누군가로부터 미리 방송을 준비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이걸 이행했다라는 네. 의혹이 제기가 됐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재형 국장 같은 경우는 발표 2시간 전에 대통령실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고 네. 실제 발표 전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미리 이제 고지를 받고 21시 생방송을 준비한 것까지는 KBS에서도 부정을 못 하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그 전에 예. 미리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된 네. 내용이라는 거를 언지를 받았느냐 아니냐 지금 이거가 이제 굉장히 좀 해석을 두고 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또 부분 하나가 이상민 전 장관이요. 국무위원이 전원 반대했다는데 이거는 김용현 피의자의 일부는 찬성했다는 얘기랑은 정확히 배치되는 말이에요, 발언이. 그렇습니다. 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 공판 기일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그 자리에서 몇몇 국무위원들이 찬성을 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 대리인단 측에서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름은 말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유력한 후보로 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꼽았던 건데 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찰 수사에 출석해서도 본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이건 합법적인 절차로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요. 이 네.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찰이 좀 꼼꼼한 수사, 뭐 이를테면 국무위원들끼리의 팩트 체크 같은 것들을 좀 그렇습니다.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분명한 수사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어떤 윤석열 대통령 측하고요. 이 국무위원들하고 둘 다 탄핵 자체가 불가피하다는 데는 대강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에요. 뭐냐면 헌법 위반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해 보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형사법정에서 얼마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보면.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가 예. 일부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엄령 선포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했었던 행동들 때문에 더 그런 건데요. 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는 한겨레와 KBS, MBC, 한겨레와 MBC, JTBC 등등의 이제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 조치를 소방청장한테 지시했다라는 사실을 경찰 수사에 가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 나중에 이제 국회의 폭로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인데 네.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달받았을 그 계엄 문건 안에 예. 이런 어떤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들어 있었고 예. 그걸 실제로 수행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 관련된 이제 계엄 문건을 전달받았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증언하지 않고 예. 있고 그리고 그 관련 문건을 갖고 있는지 예. 수사기관에 제출했는지 여부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도 그날 주미 대사한테 연락이 왔는데도 제대로 연락이 안 됐다든지 예. 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뭐 외교부 장관이 직접 이제 각급 외교 당국자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든지 그리고 외교부에서 일하고 있었던 뭐 관련된 인사들 중에서는 일부가 또 이제 뭐 각급 외교부나 혹은 외신 기자들한테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문건을 돌렸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이제 확인이 된 내용이다 보니까 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당시에 계엄 문건과 관련해서 지시를 이행한 흔적이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그렇습니다.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무위원들이 하는 얘기 수사기관에 가서 한 얘기들이 대부분 본인 변호에 초점이 그렇습니다. 맞춰져 있고 예. 실제로 밝혀야 하는 진실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규명이 된 것이냐 이거는 조금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 배치되는 발언들도 종종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도 배치가 되고 본인의 국회에서의 발언과 수사기관에서의 발언이 좀 다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엄 선포문 가지고도 뭐 말이 많죠? 예. 네, 국무위원들이 지금 이제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했었던 얘기 중에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된 심의를 거쳤다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주장을 하면서 A4 용지 한 장짜리 계엄 선포문을 당시 회의에서 국무위원들한테 나눠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계엄의 선포 일시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반면에 국무위원들 중에서는 그 계엄 문건을 봤다라는 사람이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부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검찰이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고 그러면서 누군가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도 못 봤다라고 여러 차례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미령 장관, 조규홍 장관, 오영주 장관 등등의 손으로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 도착을 했는데 송미령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도 MBC하고 통화를 하면서 계엄 선포문 본 적 없다라고 증언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이 국무회의라고 형식을 만들려고 했었던 그 자리가 제대로 된 국무회의 자리라고 할 수 없었던 거 아니냐. 회의록도 없고 뭔가 이제 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문건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없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고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요식행위였던 거 아니냐라고 수사 당국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어느 때부터인가요? 분명히 내 탓이다 다. 내가 다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어떤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해 주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포고문 발표라든지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병력의 국회 투입 지시 이런 것들을 거의 본인이 혼자서 했다는 식으로 증언을 많이 했는데 이게 사실은 윤석열 피청구인 측의 어떤 책임을 좀 덮어주기 위해서 본인이 뒤집어 쓰는 것 같은 형국인 거 그게 이제 증언을 통해서 좀 확인이 되는 모양입니다. 일단 불법 계엄의 증거의 중요 요소였던 포고령 1호 그리고 계엄군의 국회 투입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이 책임을 지고 한 일이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내용을 잘 몰랐거나 이런 어떤 지시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자기적인 책임 뒤집어 쓰기라는 거를 인지하고서도 그걸 작심한 걸로 보이는 정황이 JTBC의 취재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뉴스에서 정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이튿날 그 다음 날 본인의 부인하고 이런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김 전 장관 부인이 왜 그랬어? 이거 다 뒤집어 쓰겠네?라고 했더니 김용현 전 장관이 그래라고 이제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 뒤집어 쓰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던 걸로 보이는데 물론 뭐 이 대화를 한 거는 계엄 다음 날이고요. 김용현 전 장관이 수사기관에 나가서 계엄령과 포고령 선포 관련된 반포 관련된 뭐 여러 정황과 맥락들을 증언한 거는 검찰에 출석해서 체포된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간 관계가 정확하게 순서대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의 어떤 심리 상황을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은 뭐 거의 다 됐는데요. 이 여건에서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어떤 탄핵 심판의 결과는 어쩔 수가 없다는 어떤 판단을 한 것인지 일제히 헌법재판소를 미리부터 지금부터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구체적으로는 이제 문영배 권한대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TV조선에서 어제 보도한 내용 중에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문영배 대행하고 이재명 대표 당시 성남시장이 트위터를 통해서 댓글을 주고받은 그 사이였다라는 거를 보도했는데 이걸 두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SNS 대화 자체가 두 사람의 가까운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해명을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